홍성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법원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불허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은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라디오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텐데요. 다음 주까지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김성환의 시사를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시사일지라는 주제로 문자 받고 있는데요. 내가 시사 라디오를 듣는 이유, 시사 라디오를 들으면서 갖게 된 생각을 알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이 국회 문만 열어두고 원구성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마음으로 협력한 법안이 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과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에 170명이 넘는 여야 의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최근 극심한 생활고와 자녀 양육 부담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발달장애 가족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발달장애 가족의 삶은 어떨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0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 부모 5명 가운데 1명이 경력 단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지만 의료비 지출은 클 수밖에 없어서 생활고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죠.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는 얼굴이 없는 6개의 영정이 놓인 분향소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부모에 의해 세상을 떠난 발달장애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최근 발달장애인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과거 미디어에선 발달장애를 가진 인물이 의존적인 성향으로 그려지곤 했지만 우리들의 블루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요즘 드라마에선 장애를 가진 주인공들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는 이런 현상이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만 또 다른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부모가 노력하면 발달장애 가족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선을 마주하게 될까 걱정이 된다는 건데요. 발달장애 가정의 현실,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에 민간인 신분의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동행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저희 뉴스화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 모 씨의 수행 논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을 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일정으로 이 같이 스페인에 간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모 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 출장의 필수적인 항공편 그리고 숙소를 지원을 했지만 수행원 신분인데다가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 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분이 이렇게 이런 일을 맡아야 됐던 거냐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 교류 행사 기획 주관도 한 경험이 있다. 거기다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이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이게 핵심적인 의문들에 대한 어떤 해명이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스페인 가는데 영어에 능통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해 충돌 부분도 사실 반론도 적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또 이제 모 한방병원에 하는 이제 집안에 또 자녀이고 본인도 거기에 관련된 직책을 맡고 있다. 이제 이런 사실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 생명공학 그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대표를 맡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일종의 분류하자면 기업인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인물의 입장에서 예. 대통령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다. 그리고 공군 1호기에 탑승할 정도로 대통령 배우자 또 대통령과 그 정도의 어떤 가까운 사이다라는 거를 과시하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어떤 종류의 뭐 이해 충돌을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뭐 문거리 권력이라든가 어떤 호의라든가 이런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을 이렇게 수행을 하도록 또는 이제 이 나토 정상회의에 같이 대동하도록 했느냐,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는 해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한 분을 만나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만약에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부부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청와대 안에서 지금 뭐 이제 대통령실 안에서 일종의 실세 이렇게 분류를 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야당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비대위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개인적으로 지인을 해외 순방에 데리고 갔다는 것은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야 할 문제이다. 국가의 기강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인물이 민간인 자원봉사자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힌 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최순실 씨의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느냐. 그런데 국정농단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국가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좌시할 수 없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이 논의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권성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일정을 소화할 때 방탄소년단 BTS가 함께 동행했던 사실을 비교했어요. 이번 문제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인이 어떤 종류의 이제 그게 특별 수행원이든 뭐 어떤 종류의 수행원이든 같이 이제 대동하고 뭔가 이제 대통령의 공식 외 해외 일정에 동참한 사례이다라고 똑같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면 BTS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통령 특별 사절단 자격으로 미국 뉴욕 출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동행을 했고 이때 유엔 총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 일정 자체는 유엔에서 초청을 한 일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특별 사절단 자격을 준 거고 그때 이제 BTS 멤버들에게 붉은색 표지의 외교관 여권도 발급을 했고 또 이러한 이제 사정, 이러한 어떤 일정 이런 것들을 또 공개했었거든요, 다. 네네. 그리고 더불어서 BTS가 이동을 할 때 공군 1호기를 이용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 심지어 이제 대통령의
어떤 상당한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동하는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사전 답사나 이런 것도 다 참여를 했다는 이제 보도가 있는 건데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전혀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아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여서 네.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 정상회의 일정의 수행을 함께했다고 하는 민간인 신모 씨라고 하죠. 이현모 인사비서관의 아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인연도 지금 주목받고 있어요. 이 이원모 인사비서관하고 이 신모 씨 2013년에 결혼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매를 섰다라는 그런 보도가 지금 있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신모 씨의 부친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실상 지인의 딸을 후배 검사에게 이제 소개시켜 준 거다라는 건데요. 이 신모 씨는 이 이원모 인사비서관 검사 출신입니다. 네. 이 이원모 인사비서관을 알기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지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관계인 거죠. 네. 이원모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검찰연구관 그리고 대전지검 검사를 지냈고 대선 캠프에도 초기부터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 인연으로 김건희 여사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 업무를 맡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인연들이 이 신모 씨의 어떤 이런 해외 순방 일정 동행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정반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신모 씨라고 하는 민간인의 부친하고 오히려 더 가까웠고 그 부친을 통해 가지고 서로 얘기가 되다가 그 당시 검사였던 이원모 검사와 소개를 시켜줬고 그 딸하고 그래서 네. 결혼을 했고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오히려 역으로 청와대 들어가는데 인사비서관이 되는데 신 씨의 영향이 미쳐진 거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 해석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해석은 뭐 여러 갈래로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뭔가 가까운 사이, 특수한 관계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런 직을 맡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신모 씨의 경우는 초기에는 이제 대통령실 채용도 논의가 됐었다고 하는데 네네. 이런 관계들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논란이 이제 불가피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바꿔보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어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물가와 민생 안정에 대응하는 것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고 이를 위해서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당정협의가 강화돼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야당과의 협조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이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당정협의, 당정 간의 어떤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고위 당정협의를 정례화해서 진행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 이준석 대표도 참석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한교 사무총장,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허은하 수석 대변인 등이 참석을 했고요. 정부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추경호 부총리,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이런 자리였는데 분위기 상당히 화기애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환담에서 이 음료를 손에 들고 이제 건배를 하는 이런 모습을 좀 연출을 하면서 네. 한마음 이렇게 외치면서 원팀 분위기 연출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이제 광경이 찍힌 사진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좀 떨떠름한 그런 표정이기도 하고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혼자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인터넷상에서는 화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이 자리에서 했다는 얘기 이것도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당정이 협의를 잘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보자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면 이준석 대표는 이런 자리에서는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면서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네. 그리고 민생을 도외시하고 좀 주변적인 논란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취지의 쓴소리를 한 10분 가까이 쏟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네. 거죠. 내일 지금 윤리위원회 열릴 예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일 윤리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 언론 인터뷰, YTN 등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징계 심의에 대한 불만을 그야말로 이제 쏟아내다시피 하는 그런 발언들을 쭉 했는데요. 경찰 수사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윤리가 징계 추진하는 건 이게 근거가 없이 지금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당내 소위 윤 핵관들이 대표인 자신을 흔들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징계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지금 언론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빨리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상황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과 김철근 정무실장 징계만 확정이 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뒤로 이 징계 결정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서 네.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내일 시사회 방송하는 사이에 아마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내일 이제 뉴스야 진행할 때 소식이 나오면 저희 정리해서 징계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없고 다른 분이 하시겠네요. 네. 그건 제가 얘기한 겁니다. 다소 아쉽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이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룰 조정안을 의결을 했는데 비대위가 번복했던 안을 다시 또 번복했어요. 이 민주당 당무위 열어서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했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안을 거의 이제 그대로 다시 의결을 했는데요. 다만 비대위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당대표가 아닌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제 중앙위원회 100%로 컷오프 결정하는 이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물리적으로 최고위원 후보 15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려서 이 중에 8명을 압축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뭐 이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이 차이가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변별력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이런 논란을 예상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 또 논란이 됐던 게 비대위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권역별 투표 제도를 도입하자고 해서 이게 논란이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스스로 철회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근데 비대위 수정안에 반발해 사퇴 의사 밝혔던 안규백 전 준위원장 복귀를 했어요? 이 페이스북에 이 당무위 결정에 대해서 애초 전 준위안과 다소 달라진 점도 있지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알기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면서 거치 표명이라는 방식의 문제 제기로 당황했을 비대위원들에게 사과의 말씀드린다. 대승적인 이해와 포용을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규정도 다듬어야 되고 예. 앞으로 2년간 당의 방향을 정할 강력 논의도 해야 되겠다라면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상 전준 위원장으로 다시 일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당무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개파 갈등이 있었는데 그건 좀 봉합이 된 겁니까? 완전히 봉합이 되게 된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가 100% 이제 결정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친 이재명계 최고위원에 출마할 이 후보군들에게는 좀 불리한 측면이 여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다라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목소리는 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있는 것이지만 특히 이제 이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앞으로도 이게 좀 불씨가 돼서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당무위원회에서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문제 혹시 논의됐습니까? 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게 뭐 안건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네. 이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서 당무위에서 의견을 좀 수렴해 봤는데 당무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비대위 결정이 맞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위원장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결정은 맞다라는 취지로 의견 수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은 SNS에 글을 또 남겼는데요. 이런 민주당이 자신을 계륵 취급하고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민주당이 저를 쓰고 버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약속했던 성폭력 없는 세상까지도 소사구팽하는 것은 맞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이게 이제 오전에 올린 글이고 오후에 네. 올린 글에서는 이게 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다뤄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했다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 회의록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갖고 결론을 내려달라 이런 것이고 오늘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설명은 안건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의견 수렴한 것이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정의당 쇄신 작업도 순탄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제위기 민생대책위를 발족을 했는데 이게 지난 4일 날 정의당 의원들이 발표한 쇄신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위기 민생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원 1인당 최소 2,000명 당원을 모집하고 차기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네트워크를 운영을 해서 이런 걸 하겠다라는 이제 쇄신안들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하나로 이제 이 위원회를 발족시킨 거고 위원장은 배진교 의원이 맡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충분하겠느냐? 이게 쇄신의 내용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호진 전 수석 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사퇴를 권고하는 당원 총투표 제안문을 또 좀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도급 인사들의 강력하고 전면적 인적 쇄신 없이는 국민들이 정의당의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이 당원 총투표는 전체 당권자 5% 이상이 서명을 해야 공식적으로 발의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현실화 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 그 외 위기 타겟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막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게 논의가 정리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는 좀 의문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논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말씀 쭉 듣다 보니까요. 조용한 당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어요. 국정원이 언론에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돼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박지원 전 원장에게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 공영전자기록 등 손상이라고 하고요.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 국정원이 얘기하는 혐의는 마찬가지로 국정원법 위반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죄인데 지금 국정원 표현을 보면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명의 현직 직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도 너무하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라고 평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의 첩보가 삭제되는 게 아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마라. 국정원을 과거로 시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KDI 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장표 원장이 오늘 사퇴 의사를 암시하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이제 총리님 말씀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는 입장문을 이제 배포를 했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원장의 임기를 법률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법을 바꾸는 게 순리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의견에 귀를 닫겠다면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KDI 측은 애초에 이 글이 사의 표명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네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홍장표 원장이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공개적으로 사의 표시를 요구를 해서 공개적으로 답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의 표명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의를 압박해서 자신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맥락은 그렇게 읽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이 같은 발언을 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에 감사원은 연구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네. 즉 감사원이 KDI를 직접 감사를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은 국무조정실이 감사를 받을 때 이제 이 KDI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아서 국무조정실 감사 내용에 원래는 포함되는 게 원래는 하던 관례인데 이것은 이례적인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모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나왔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홍장표 원장 주장 개변이다. 실패한 경제관료가 이 청와대 알박기로 국책연구기관 수장이 됐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중립성과 자율성 저해하는 일이다. 실패한 정책의 책임자 사퇴는 사필 규정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으로 수사하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율배반적이다.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가 정치보복의 칼춤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완전히 시각이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왜 시사 방송을 듣는지 여러분의 시사일지 문자로 받아오고 있는데요. 2478님. 결혼 전 드라마만 보던 제가 시사쟁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를 이해하고 싶어 시사방송 챙겨 듣고 있어요. 특히 일 마치고 귀가하며 듣는 시사회를 통해 시사와 한 뼘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늘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9081님. 전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습관처럼 오늘도 청취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승객이 진행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다고요. 그래서 홍보 좀 했습니다. 밤 10시 5분에 시작하는 김성환의 시사야라고요. 어쩜 이렇게 문자를 제 입에 짝짝 붙게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청취자분들께서도 계속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지만 적은 형량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왜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 이은희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은희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이 성착취물 판매로 이제 얻은 그 4억여 원의 이 돈을 암호화폐로 이제 은닉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부친명의 계좌 등으로 옮기고 이런 혐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고요. 이 가운데 이제 이 돈 중에서 500여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의 벌금이 이제 각각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주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죄 이 법정 최고형은 몇 년입니까? 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고요. 네. 그 법의 3조 1항을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4년 구형한 것도 약하게 한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렇게 그 형사 범죄에 대해서 통상 이제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는 그 검찰이 구형을 할 때는 훨씬 낮게 구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보면은 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형이 5년이라는 점에서 이 4년을 구형했으면 굉장히 거의 빡빡하게 다 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사건 범죄 수익이 4년이라는 점 등을 생각하면 굉장히 세게 구형을 한 건데요. 네. 근데 이건 검찰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단순하게 뭐 4년 구형했다라는 것만으로 검찰은 잘했는데 뭐 법원이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당초 이제 수사할 때 원래 이제 그 손정우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네.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수사 기소하지 말고 지금 이 범죄 수익 은닉된 부분들을 수사해서 그 당시에 기소했었더라면 이후에 그 미국에서 범인 인도 조약 같은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인도해라라고 했을 때 보낼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도 더 높게 그 처벌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음란물 거래한 이런 정도의 혐의로만 기소해서 그 당시에 이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나왔던 게 네. 항소심에서 그 형량이 1년 6개월로 이제 낮아집니다. 대신 집행유예는 시키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2020년 4월까지 복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검찰이 4년 구형한 거에는 이 통상적인 어떤 요 관련 범죄에 대한 구형보다는 훨씬 높은 거지만 사실 이렇게 구형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배경에는 사회적 분위기, 여론, 이제 이 되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이제 그 원래 검찰의 잘못된 어떤 기존의 이제 이 사건 관련 수사와 그 기소 부분에 대한 원죄가 있는 거죠. 이거 이제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미국으로 송환됐더라면은 어느 정도 형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비교되지 않게 굉장히 높습니다. 좀 극단적 사례일 수도 있지만 네. 그 당시 손정우 씨 송환이 문제됐던 그 2021년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그 5살 이하 아동 2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이제 100여 개 제작했던 30대 남성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에게 징역이 600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손정우 씨가 미국에서 재판 받았다면 50년 넘게 선고됐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만약에 이 한국에서 애초에 재판 받았던 이런 사안들을 미국에서 재판 받았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자금 세탁법 등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복역 후에 그 송환이 문제가 됐던 그 몇 가지 그 성착취물 유포 배포 부분을 빼더라도 미국으로 갔으면 10년에서 20년 정도의 형량은 좋게 나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재판이 네. 따로따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결국 네. 송환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네, 검찰의 그렇습니다.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네. 지금 1심이잖아요. 네. 그럼 항소심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형량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사실 뭐 항소심으로 갔을 때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예.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유사한 범죄들 이제 범죄 수익 이런 은닉과 관련된 이제 그
이 범죄자들에게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그 50% 이상, 그 절반 이상의 어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부여해 왔어요. 그러니까 실형을 때리면서도 그 실형을 복역시키지 않고 집행을 유예해 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 1, 2년 전에만 해도 그 스포츠토토 사이트 그 중간 관리자들의 그 범죄 은닉 수입 자체가 1조가 넘었는데도 그 사건도 집행유예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원죄에 대한 어떤 괘씸함은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건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자백 반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범죄 수익 은닉한 규모 자체는 한 4억 정도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지금 토해낸 상황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게다가 이제 원죄에 대해서 이제 부여됐던 형이 1년 6개월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시하고 그거보다 형격히 높게 그 상소심에 가가지고 지금 다시 뭐 2년을 넘는 실형을 부여하기가 선고하기가 용이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앞서 이제 미국으로 송환했을 때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청취자 네. 박자만님께서요. 손정우보다 네. 미국에서 손정우가 올린 영상 다운받아본 사람이 더 높은 형량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 경우에서도 보면은 그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직접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언론에서 접하기를 지금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형을 선고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선고를 받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동이나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제 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유포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다운로드 받거나 보는 거 이 자체를 다 매우 중범죄로 놓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유통을 하고 이렇게 뭔가 배포를 하고 하는 것도 그동안은 중하게 처벌을 하지 않았었고 네. 사실은 그래서 N번방 사건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기 전까지는 양형 기준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판마다 이제 사건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형이 정해졌다기보다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좀 아무래도 그 양형의 어떤 기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면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네, 손정우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노했다고 하는 지점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고 결혼을 했다. 이런 이유로 감형을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런 사건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 그 성범죄 사건들이 이제 좀 세간에 알려지고 나면 그 대부분 이제 그 국민들이 경악하는 지점이 그 사건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양형이 이러이러해가지고 감형됐대라는 거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경악들을 하십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손정우가 그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기소되었을 때 1심에서 2년 6개월이 나오고 그 항소심에 가가지고 1년이 감형되게 된 거에 이 손정우가 결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혼인증명서를 내면서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 그 부분이 가만히 되면서 형이 감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법원이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이제 디지털 성범죄하고는 좀 다른 고전적인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이 범죄 발생이나 이제 뭐 이런 그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줄을 이뤘다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갖고 디지털 범죄가 비단 이제 성범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에서 이제 크게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어린 이제 분들이 피고인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 나이가 어리니까 당연히 그 범죄 이력이 있을 확률은 좀 적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디지털과 관련해서 어떤 윤리적인 어떤 사용에 대한 거든 디지털의 운용에 대한 거든 교육은 그 윗세대보다는 훨씬 많이 받은 세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나이가 어리고 뭐 초범이고 이러니까 뭐 이제 감형을 하겠다라는 식의 기계적으로 좀 적용하던 것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좀 유기적이고 다각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살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손정우 재판 결과 두고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42년형 확정받은 조주빈하고 비교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손정우하고 조주빈의 형량 차이 왜 이렇게 큰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 N번방 사건은 거의 뭐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면서 사회의 그 이목이 되게 집중되었었고, 이 경우는 이제 보면은 범죄를 목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구성돼서 움직였다라는 이제 이 사이트 운영의 상황도 좀 달랐지만, 그런 어떤 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많은 고민과 고심 끝에 요 조주빈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로서 이제 이 법을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한 1, 2년 정도의 사이를 두고 사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양형 기준에 또 이제 뭐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네. 이전까지는 손정우 씨가 재판받던 때만 해도 성착취물 관련해서 범죄 재판에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 2년, 뭐 1년 6개월 이렇게 뭐 나와도 뭐 실형이 나왔네, 그럼 세게 나왔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 N번방 사건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어떤 정상화 혹은 어떤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그 정상적 양형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 지금은 그 기준을 정하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빨리 좀 더 그 탄탄한 어떤 데이터를 탄탄한 어떤 그런 기준들을 좀 정립해 가야 되는 때인 거죠. 네.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사실은 그쵸. 이유가 있지만 예. 그 이유만으로 이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사실은 손정우가 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처벌을 받았냐면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정우하고 조주빈 사이에 사회적 인식, 네. 그리고 양형 기준도 상향 조정되는 네, 이런 일이 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크게 형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비교가 네. 가능하게 네. 손정우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형을 선고받게 될까요? 지금 선고받았다면 12년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양형 기준도 많이 늘어났지만 굳이 범죄단체 조직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어떤 양형 기준도 많이 상용되었고 네. 법도 개정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포가 들어가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단 말이죠, 법원이. 아, 성범죄물, 그 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에. 성착취물에 대해서 유포하는 것들에 예.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형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손정우 씨가 재판받던 때만 해도 그 벌금, 이게 일반적으로 이 유포의 어떤 정도가 이렇게 사이트를 대규모로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면 이제 벌금이 나오거나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손정우 씨가 만약에 지금 재판을 받으면 뭐 음란물을 배포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네. 그 아동 성착취물을 그 배포를 하는데 그 범위 자체를 보면 그 되게 그 아주 영화 수준의 그 아동들부터 시작해가지고 7천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준이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10년은 넘기지 않을까.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쯤 생각을 해서 그래도 한 12년 정도는 나왔겠다 싶은데 이제 그런 범죄들이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지금 이제 뭐 2년, 뭐 1년 6개월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이런 걸 또 어떻게 법원이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자꾸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하게 앞으로 되네요. 보정해 네. 나가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거지 이미 이제 선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역을 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을 재판하거나 뭐 추가로 처벌을 할 방법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처벌하는 거 그렇게 해야 필벌돼야 사실은 예방된다라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였습니다. 최근 일부 도심 지역에 이른바 러브버그가 급격히 늘어나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벌레떼. 이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러브버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벌레야 이렇게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인터넷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막 네. 이렇게 이야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정식 명칭은 플라시아 니악티카라고 하는데요. 예. 외국에서도 그냥 러브버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얘네가 이제 꼭 두 마리가 붙어 있어서 언뜻 보면 머리가 두 개 달린 것 같이도 보여서 쌍두벌레 이렇게도 하고요. 또 혹은 허니문 파리 뭐 이렇게도 불린다고 합니다. 네. 이 러브버그란 이름을 참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름은 굉장히 사랑스러운데 그러게요. 이 외모가 뭐 딱히 이렇게 사랑스럽진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특히나 이제 서울 그 은평구의 어떤 주택가 이런데 막 수백 마리가 떼지어서 나타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희 집에도 나타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직접 본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다행히 저희 집에 저희가 마포구인데요. 네. 다행히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았던 건 아니고 한 두 마리 정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다행히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이게 때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벌레 자체가 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글쎄요. 벌레 자체가 그러니까 낯설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우리가 잘 몰랐던 벌레이고, 네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 눈에 잘 안 띄었던 거지 원래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 흔한 곤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개체수만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벌레가 확 늘어나서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신 거 아닌가 네. 싶은데요. 근데 처음에 뭐 서울 서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북쪽인가요? 예. 일부 지역에서만 나오더니 점점 발견됐다고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게 사실은 저희 집에 나오고서 이게 확산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곤충 전문가분께 여쭤봤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처음에 은평구에서 서대문, 마포, 고양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게 확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요? 얘네들이 이제 파리목 털파리과라고 하는데요. 이 예. 파리들이 사실 비행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비행 거리 자체가 막 되게 넓거나 하진 않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사는 기간이 뭐 일주일도 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개체들이 직접 막 이 시기에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날아갔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주변에 어딘가 산이나 산자락 이런 데 살고 있다가 나온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도시 어디에 이런 벌레가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산자락 이런 데 많이 있어요. 산자락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예. 이제 원래는 한 뭐 5월이나 이제 이럴 때쯤 나오게 되는 건데 예. 이제 요번에는 5월, 6월이 워낙 좀 가물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원래 습해야지 이제 비도 내리고 해야지 나오는데 올해 봄비가 워낙 좀 안 내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가 장맛비가 이제 시작되니까 그때 이제 와락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벌레가 이렇게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뭐 지금 가뭄 끝에 장마가 오니까 네. 가뭄 때는 지금 부화를 못했다가 네. 애벌레 상태에서 성충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성충으로 바뀌어서 확 한꺼번에 나오니까 네. 그래서 개체수가 많아진 것처럼 우리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럼 장마와 가뭄, 기후변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벌레가 없던 현상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걸 다 이제 기후 변화 이런 쪽으로 다들 의심이 사실 들잖아요. 요즘은 좀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어떤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기후 변화라는 이제 거대한 현상과 어떤 특정 현상 이거를 이렇게 바로 인과관계를 짓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곤충뿐만이 아니라 지난 이제 올봄 가물었던 거 이것도 사실 이게 그럼 기후 변화 때문이냐라고 물으면 그 전문가분들 중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분은 사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가뭄이 심했던 것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번 곤충만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장마가 시작되면서 이제 막 갑자기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갑자기 일어났던 것 중에 매미나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이 매미나방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가물어야지 얘네들은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마다 다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기후 변화 때문이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오랫동안 담배 피우다가 네. 이제 끊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폐암에 걸렸다. 그럼 이 사람이 폐암에 걸린 게 담배 때문이냐?
보통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확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담배 많이 피워서 그런 거야. 그렇죠. 의심이 들지만 네. 의학적으로 그게 정말 담배 때문에 왜냐하면 담배를 뭐 이제 그 폐암의 원인이 많잖아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네. 도시 오염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 성면에 노출됐을 수도 있고 막 요인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기후 변화와 곤충의 관계도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곤충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를 부쩍 자주 해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세종시에서도 뭐 곤충 벌레가 많아져가지고 네.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또한 10년 전쯤이었나요? 곱등이라고 하는 게 또 등장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도 하셨던 것 같고. 그렇죠. 곱등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2010년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막 곱등이가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나타나고 그때도 사람들이 놀랐는데 네. 이게 이제 춘천뿐만 아니라 그때도 막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민원이 막 치솟고 하면서 그때 예. 기사가 꽤 많이 됐었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귀뚜라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훨씬 커가지고 이게 막 대왕 귀뚜라미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뭐냐 막 이랬었는데 이게 특히나 공포의 대상이 됐던 게 이 곱등이 안에 연가시가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연가시 왜 그 숙주 안에 들어가서 숙주를 조종해서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이거 왠지 영화 스토리 같은. 네, 영화에도 네,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곱등이를 죽이면 연가시가 튀어나온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공포에 질리고 했었던 네.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한때 이제 그렇게 한번 이제 나타났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막 그렇게 대발생 같이 되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년 전에 서울의 대벌레 이런 것도 나왔었고 그리고 네. 이제 농촌 지역에는 매미나방이나 미국 선녀벌레 이런 것도 출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번에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크게 그렇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해충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충도 있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그중에서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여름철 이제 불청객 모기가 아닐까 싶어요. 모기는 말라리아 옮긴다고 하고 뭐 그렇죠. 그러죠. 네. 이제 모기가 특히 지카 바이러스 몇 년 전에도 굉장히 이제 그러네요. 이슈 됐었잖아요. 네. 말라리아 이런 굉장히 이제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질병을 매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치명적인 동물 막 이렇게 이제 그걸 모기로 꼽고 있는데 예. 이제 뭐 아프리카나 그러니까 뭐 중남미처럼 덥고 좀 방역이 안 되는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거의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모기 때문에 희생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무시할 만한 그런 동물이 절대 아닌 거죠. 네. 특히나 이 모기 중에서도 이집트 순모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네. 예. 이 모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요. 주로 열대 지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열대 지역 그 위도가 그 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데 네네. 얘네들이 왜냐하면 겨울철 평균 기온이 10도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은 좀 살기가 어렵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태까지는 없었던 건데 다행히. 네. 그런데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따뜻하지만 우리 서울보다는 따뜻하지만 그래도 겨울철에 3, 4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몇 년째 지금 계속 아예 여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추정컨대 그 얘네들이 직접 그쪽으로 뭔가 이제 자연적으로 번져나간 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워싱턴에 유입이 됐는데 이제 보면은 도시에 보면 지하철이라든가 뭐 아무튼 지하 뭐 하수구 이런데 따뜻하잖아요 겨울에도. 네. 그러니까 이런데 어떻게 잘 찾아서 얘네들이 몇 년째 계속 잘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엔 다행히 아직 없지만 굉장히 좀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털을 잡고 살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런 점도 좀 유념을 해야 되고 네. 또 그 일본 내연모기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출현하는 시기가 좀 앞당겨지고 있어요. 날이 금방금방 따뜻해지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기본적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도 이제 예전엔 여름 끝나면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가을, 늦가을까지 계속 길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코로나 팬데믹이 뭐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 때 그때도 얘기 나왔잖아요. 지구 네. 온난화 때문에 사실 열대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런 바이러스나 뭐 감염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만 비교해도 아열대 기후가 돼버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점점점 지구가 뜨거워짐에 따라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모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 보일러시 같은데 가면은 막 있고 그렇거든요. 아, 네. 이집트 모기 들어오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어떤 특정 현상을 이게 기후 변화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건 어렵다고는 했지만 그런 어떤 추세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곤충이라는 게 전 세계 80만 종이라서 얘네들이 전 세계 안 사는 곳이 없거든요. 심지어 바닷속에 사는 곤충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 살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뭔가 위도를 따졌을 때 아열대 이런 네. 곳에 확실히 많은 게 사실이고 그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쪽은 항상 사시사철 먹을 게 많잖아요. 예. 네, 그렇다고 그렇죠. 그렇고 예. 또 이제 우리처럼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겨울이 되면 얘네들이 동면에 들어가고 하니까 일단 사람 눈에 잘 안 띄고 그리고 이제 추울 때는 진짜 얘네들이 막 유충이나 알로 지내다가 막 이렇게 얼어 죽기도 하고 하니까 네. 개체 수도 줄고 그다음에 뭐 그런 면이 있는데 아열대 같은 경우는 연중 그런 이벤트가 별로 없으니까요. 얘네들이 개체 수도 많고 좀 더 다양하고 덩치도 막 크고 예, 이런 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아열대화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점점 이제 못 보던 곤충들이 뭐 늘어날 거다. 예, 이렇게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번갈아서 찾아오는 것처럼 뭐 이번에 러브버그처럼 새로운 벌레들이 갑자기 개체수가 확 늘어나서 우리 눈에 자주 띄거나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러브버그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외래종은 아니고 워낙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있었던 종이고 그리고 이게 늘어나면 이제 천적들도 덩달아 같이 늘어나거든요. 원래 생태계가 그렇게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조절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네. 얘네가 늘어나면 얘 천적들이 이제 메추라기나 뭐 이런 어떤 새 종류, 아니면 거미, 귀뚜라미 또 이런 애들이 얘네들 잡아먹거든요. 네네. 그럼 얘네가 늘어나면 그 천적도 늘고 그러면서 또 많이 잡아먹으니까 또 줄고 약간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뭔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집안에 들어오는 것까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막 그 요새 지자체에서 우리 방역 열심히 합니다 하면서 방역통 짊어지고 네. 이렇게 뿌리고 이런 거 네.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얘네들이 굉장히 생태계에서 분해자 역할을 하는 또 중요한 그 동물인데 이렇게까지 막 방역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생태계 순환고리를 오히려 파괴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방역한다고 잠깐 한 일주일만 참으면 그쵸, 되는데 맞아요. 다 네. 없애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환경에 해로움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구생활 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